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8월 수출이 584억 달러로 역대 8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친환경차와 중고차가 잘 팔리면서 수출이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알리바바가 기존 제품보다 범용성이 높고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칩을 선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알리바바의 신규 칩은 대만의 TSMC 공장이 아닌 중국 내 회사에서 생산됐고 일정 부분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으로 돈이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4조 7천억 원,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109조 9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전 정부와 180도 달라진 확장 재정,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옆집에서 한 대박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역할론이 반영된 확장 재정인데요. 재정 역할론에 선심성 예산은 끼어 들어가지 않았는지 늘어나는 나라빚은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본격적으로 짠 내년 첫 본 예산입니다. 728조, 올해보다 8.1% 늘어나는 규모인데 확장적인 재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굉장히 어려운데 재정의 역할 어느 정도 조금 불가피한 것 같은데 김우철 교수님, 이 정도 확장 재정 우리 상황, 경제 상황 감안하면 좀 있을 수 있다, 불가피하다. 혹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그 새 정부 정책 성향을 볼 때 어느 정도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할 것이다라는 건 사실 예상돼 왔는데 네. 너무나도 확장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예, 지금 침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침체 경제에 적합할 정도의 대응 그런 성격의 지출 증가율이고요. 8%라는 것은 예. 지금 경제는 침체가 아니고 이번 해 대충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6년째 대규모 재정 적자가 누적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8%의 높은 지출 증가율을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판단이고요. 예. 그러면서 재정 적자가 작년 본 예산 기준 대비 훨씬 더 늘어나는 4%로 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건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배분도 경제 회복을 더 돕는 것보다는, 즉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복지 또는 이제 지역 지원 이런 쪽으로 또 너무 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 상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회복 국면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기 때문에 8.2%는 과하다. 여전히 그래도 이제 0% 성장인데 그래도 이제 회복 추세는 내년에 1.6% 일단 예상하고 내년 있기 때문에 1.6%니까 우리 김현동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재정 확대가 좀 과하다는 우리 김우철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뭐 그나마 그래도 적절한
대책이지 않을까, 이제 예산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이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좀 마중물 역할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많이 낮아진 실질 경제 성장률, 그리고 또 잠재 성장률 자체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많이 축소된 정부 지출을 어떻게 보면 조금 원상 복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뭐 그렇게 지나친 확장 개정은 아니다라고 특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0.8%였는데 이제 하느니 최근에 0.9%로 이렇게 조금 상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추경을 좀 반영해가지고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6%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실질 경제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때 그때 총지출 증가폭이 거의 2%대로 굉장히 우리가 역대 지출 증가폭을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낮아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를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일단은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8.1%라고 이렇게 높아진 것처럼 있긴 있지만 너무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이 축소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서 이제 상세 말씀을 아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내역을 보자면 실질적으로 이제 R&D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 분야에 좀 많은 그런 퍼센티지 좀 비중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부분에 집중을 좀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지출 규모에 대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비해서 판단이 조금 다르고요. 우리가 재정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거인가는 워낙 방대해서 그 부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 분이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했네요. 김우철 교수는 회복이나 성장 동력을 위한 것도 있지만 복지나 지방 지원 이런 게 조금 눈에 많이 보인다. 김현동 교수는 R&D 신산업 분야. 이 분야를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 분야에 좀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 조금 비중을 달리 보시고 있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재정을 이렇게 우리 경제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복지, 뭐 지방 50조 정도 지금 이제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0조 중반. 전 본 예산 대비 한 55조 원 정도 총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 중에서 한 30조가 거의 복지고요. 30조 원 들어가는 게 10조 원, 그러니까 20조, 10조 정도가 이제 복지와 지역 지원 여기에 해당하고 산업 부문하고 R&D 부분은 늘어나는 예산이 한 10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원이나 R&D 쪽에 증가한 예산보다도 복지 부분과 지방행정 쪽으로 그쪽 부분의 재원 증가가 더 눈에 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동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R&D 신산업 분야 어떤 부분이 조금 눈에 띄고 우리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좀 이런 데 좀 제대로 이번에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긍정 평가하실 부분을 조금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양가적인 측면이 있긴 있는데요. 그 총량으로 봤을 때는 R&D가 지금 한 35조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가율로 봤을 때는 한 19%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 지출 총액의 어떤 증가율 8.1%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많이 그쪽이 투입되고 있는 건 맞는 거고요. 산업 분야도 지금 한 32조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뭐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는 물론 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야의 안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특히 R&D 같은 경우에 물론 요거는 약간 이제 생각이 조금 달리 갈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 AI라든지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정부의 또 고민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조금 먹거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복지에 오히려 지출을 좀 했다기보다는 그런 산업 경쟁력, 우리 경제의 어떤 체질을 좀 변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어느 부분에 좀 비중을 더 두느냐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다른데 이게 지출을 여튼 8.1% 늘리니까 지출을 늘릴 수 있다면 들어오는 세금이라든지 다른 수입도 조금 더 늘어나면 빚을 덜 낼 수 있는데 수입은 좀 많이 늘지 않고 지출을 왕창 늘리니까 결국은 빚이 이번에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까?
예산상 우리 내년 이후에 빚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대로 된다면? 예, 지금 국세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4.9%로 잡았지만 예. 지출 증가율을 8%로 8.1% 높게 잡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적자 상황인데 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GDP 대비로 네. 관리 대상 수지 적자가 예. 내년에 4.0%입니다. 4.0%. 예, 이거는 재정 준칙안에서 설정하는 상한 적자 상한선인 3%보다도 무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고요. 예. 우리 GDP가 2,600조가 넘기 때문에 거의 뭐 25조 이상 이제 상한 선을 현재 적자가 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올해 이제 48%대 49%대인 국가 부채, 예. 국가 채무가 이게 본 예산 기준이냐 추경 기준이냐에 따라 1%포인트 차이는 납니다만 50%를 이제 훌쩍 넘겨서 52.1%까지 내년에 증가하게 되고 예. 더 문제는 27, 8, 9에도 예. 이런 4%대 적자가 멈추지를 않아요. 2027년 예, 이후에도 대단히 예외적으로만 그것도 코로나 시기나 이런 국면에서만 인정되던 적자가 네. 이제는 일상화되면서 29년까지 그냥 완전히 적자 랠리를 펼친다는 거죠. 네. 이런 대규모 적자가 29년까지 지속되면서 우리 국가 부채가 중기재정 운영 계획에 나온 수치, 이게 대단히 보수적인 수치죠. 예. 이거로만 봤을 때도 58%포인트입니다. GDP 대비. 예, GDP 대비. 이거 이제 60%를 목전에 두는 건데 해외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거든요. D2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포함이 된 거죠, 부채가. 그렇게 본다면 60%를 이제 완전히 넘어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의 기준에 아주 중요한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60%를 예. 29년에는 그대로 이제 넘기게 되고 매년 1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채권을 지금 4년 내내 반복을 한다면 또 이걸 국제 채권시에서 이걸 예측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갑자기 이제 이자율 상승 압박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리재정수지 기준 나라 살림 적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로 올라간다. 우리가 재정준칙 얘기할 때 그게 뭐 3%가 기준선, 3%를 좀 지켜야 된다는 얘기들이 상한선이죠. 상한선.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정말 3%가 꼭 지켜야 될 그 선인지 4%가 될 경우 어떤 실제 어떤 경제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실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맞추는 거는 좋은 거고요. 근데 앞에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팩터들은 뭐 이미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있는데 조금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고민을 하면 예. 일단 이제 국가 채무 비율보다는 말씀하셨듯이 D2라는 국가 간의 비율을 우리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예. 우리가 뭐 OECD라든지 IMF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비율이 보통 85%까지를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85%. 예, 예. 그래서 뭐 딱 그게 정해진 교과서적인 그런 수치가 있는 건 아니나 일반적인 그런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 50% 중반대, 초중반대인데 뭐 2029년도 갔을 때 50% 후반대, 60% 가더라도 일단 그 85%보다는 조금 이격이 되어 있으니 당장은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그 수치도 물론 수치지만 그 속도라든지 방향성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언제든지 이 속도로 계속 가다 보면 그 수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우리가 국가에서 돈이 필요로 하면 그거는 세금에서 조달하든가 아니면 빚을 내서 조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세금이 적정한 수준이고 과다한 수준이라면 그러면 이 빚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로가 하나밖에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OECD 평균보다도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조세 부담률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24년도 수치가 17.8%인데 네. 지금 우리 OECD 공식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5%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금 꽤 한 8%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예. 그 말은 우리나라에 다시 세금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여기서 말하는 OECD 평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다 평균 낸 거니까 뭐
고복지 국가로 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부담하는 수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금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세금을 늘리면 국가 채무 우리가 부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 국가 채무 비율이든 D2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예산을 늘 낼 때 함께 이제 세제 개편안을 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게 들어가 있어요.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증권거래세를 조금 더 올리고 또 주식 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도 조금 더 강화해서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는 의지는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빚을 더 내야 되고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형편이 이 정도 증세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정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법 개정안 7월에 나온 내용은 그나마 이제 세입 확충을 통해서 네. 재정 관리를 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는 했죠. 그러나 문제는 방식과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세부담이 기업 부분에만 집중됐다는 의미에서 반쪽짜리 증세 정책에 불과하고 예. 그 금액도 이제 지금의 재정 기조를 완전히 바꿀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추가적인 세입 확충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점은 지난 몇 주 전에 발표된 국정계획 보고서에서도 예. 세입 확충한다는 그런 금액까지 나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7월에 했던 그런 증세 정책을 2번 정도를 되풀이해야만 당시 국정계획 과제에서 나왔던 세입 확충이 가능해지는데 예. 과연 이제 그런 의지가 있을까? 이제 기업 부분에 충분히 세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계 소비나 가계 소득 위주로 또는 자산 이쪽 부분으로 이제 증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쉽지 않다는 예, 얘기죠. 지금 정부의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건대 예. 그런 개인 소득이나 개인 소비 자산에 세금을 올리는 의도가 과연 있을까? 네.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지금 조세 부담률은 거의 박근혜 정부 수준 말기로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거의 10년 전으로 조세 부담률이 낮아진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세입 기반은 많이 약화돼 있고 정부가 지출 사이드보다도 일단 세입 부분을 먼저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선에 이제 확장 재정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예. 지금 나온 이 예산 편성하고 중기적 운영 계획은 일단은 본 예산 기준으로 24년이 이제 48%예요. 올해가 48%예요. 48.2%. 그런데 4년 후가 되면 29년이 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한 정권에서 29년은 뭐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기간도 아니에요. 한 번 더 남았을 겁니다. 예. 10%포인트 부채 비율을 올리는 경우라는 없었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린다 한 이런 정권 얘기네요. 내에서 두세 정권이 걸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올린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납득할 수 없다. 없다. 이 정부에서 앞으로 적자 관리란 없다. 이걸 명백히 한 중기재정 운영 계획인데 예. 상당히 충격적인 정부의 재정 관리 계획인 겁니다. 저는 기획재정부가 아무리 정권의 서슬이 퍼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재정 관리할 거라면 그거 곤란하다는 거죠. 나라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전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OECD보다 낮으니 아직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건 맞는 지적이십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은 한국은 조금 나아 이런 이제 자유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D2가 60%포인트 GDP 비율을 넘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재정이 건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제 그 시작점입니다. IMF나 OECD가 국가 부채 관리 관련 보고서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예. D2 60%포인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포인트를 넘으면 기존 국채 금리에 이제 가산 금리가 붙습니다. 가산 금리가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의 개념으로 예. 10%포인트마다 이 부채비율이 올라갈 때마다 예. 이자율이 최소 0.4%포인트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한국은 항상 이런 경우에 더 어떤 더 페널티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가산 금리가
붙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만큼 예. 이 60%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조심을 해야 한다. 예. 지금 국가 신용 등급 몇 가지 나올 텐데요. 네. 준칙안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무의로 끝났고 지금 거의 10년 이상 4% 적자가 랠리가 지속이 되고 거기에 D2 비율이 60%를 넘어서게 되면 과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은 이제 재정 관리에 사실상 실패하는 나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볼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번 예산안의 중장기 계획을 보고 우리 국채 시장에서 채권이 많이 발행되니까 채권 금리가 정말로 많이 뛸지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재정 건전성 확고하고 안전한 국가가 아니야 이렇게 좀 시각이 바뀔까요? 약간 그걸 우려를 우리 김은철 교수님 하시는데. 일단 지금 채권 시장이라든지 관련 시장의 어떤 시그널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어떤 위험한 어떤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됩니다. 뭐 CDS라든지 10년 만기 국채에 관련된 이자율이라든지 수익률을 보더라도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같은 어떤 이 문제가 지금 뭔가 하면 국가 채무 비율 또는 뭐 D2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속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좀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증세를 통해 가지고 이 속도라든지 비율을 낮추는 식의 어떤 정책적 노력, 증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김은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소득세 부분에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 부분만 유일하게 지금 감세가 이루어지고요. 소득세. 예.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라든지 나머지 세목에서는 다들 이제 금액이 올랐습니다.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이제 뭐 근로소득자라든지 이런 개인들의 입장을 생각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금 감세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세를 조금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라 살림 우리 적자를 감안하고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번에 법인세율 기업에 대해서 올린 다음에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개인의 자산에 대해서 세율을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재정운영 두 분이 이제 그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실제로 마음을 먹는다면 부동산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없지만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한 변화가 예상도 되네요. 자, 이 나라 살림과 관련해서 정부도 이제 뭔가 세금을 계속 거둘 수도 없고 빚을 많이 내기도 어려우니까 지출을 효율화하겠다. 그래서 27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고 이 정도 깎을 만큼 이 정도 구조조정할 만큼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27조 구조조정? 27조 원 구조조정이 어떤 내용으로 담길지 아마 발표가 이번에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말이 있으니 예년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어떤 걸 어떻게 구조조정했는지 아마 내력서를 공개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새 정부의 사업으로 대체하는 정도가 많을 거고 이번에 ODA 예산 보시면 좀 줄었다는 게 벌써 그런 암시를 하죠. 예산, 해외 개발 원조. 그리고 연례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죽을 건 죽이고 새 사업들로 또 메꾸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지출 구조 조정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스트럭처를 바꿈으로 인해서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 총 지출을 줄이는 다이어트하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8.1%의 지출 증가를 해놓고 재량 지출 증가율이 지금 10%인데 우리 27조 원 지출 구조조정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예산의 변경일 뿐이고 사업의 변경일 뿐이에요. 이거는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언어 농단에 불과합니다. 총 지출을 8% 증가시키고 재량 지출을 10% 증가시켜 놓고서 지출 구조정했다는 이런 말을 정부가 한다면 이건 곤란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일 겁니다. 김현동 교수님께서는 감사원 얘기를 좀 한번 묻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 때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세수 결손 왜 났는지 이게 좀 감사원이 정부, 행정부,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따르는 건지 세수 결손이 정말 감사를 해야 될 정도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세수 결손이 지금 윤석열 정부 때 2023년, 2024년 사실 이제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한 87조 원 지금 세수 결손이 났는데 예. 그러니까 세수 오차 더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온 해도 있었지만 이렇게 적게 들어온 거는 역대 최대 규모긴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예측이기 때문에 예.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항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때까지 어떤 트렌드라든지 경향성을 봤을 때 너무 지나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기재부의 그 기능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잡아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예. 일단 그러면 세수 오차가 일단 물론 이제 감사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드러난 사실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정에 따랐을 때 왜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감세 효과에 지나친 낙관적인 좀 전망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낙관적인 전망.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예산안이 이번에도 이제 발표되긴 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 예산안이 발표가 되고 실제로 이제 국회가 통과할 때 되면 시간이 꽤 좀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대내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추계라든지 이런 여지가 없었는가? 이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감세 효과의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세부적인 어떤 모델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그거는 뭐 알 수가 있는 건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사실은 바로 뭔가 하면 이런 우리 세수 효과와 관련해서 정부와 비등하게 예측을 하는 우리 국회에서 기관이 있습니다. 예.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있는데 예. 우리가 과거의 실적을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보다 정부의 전망치가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었다? 세금이 더 적게 들어올 거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했는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바뀌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윤석열 정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산 오히려 정책조보다 낙관적이다. 예, 정부는 오히려 이제 정부보다 예산 정책처가 더 보수적인 그런 경향이 되면서 근데 그때 아무 일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그 해에 세수 결손이 대규모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수치 입력이라든지 전망을 할 때 조금 호혜적으로 이렇게 전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한번 재추계하겠다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한번 어떤 대외 그때 경제 변수가 좀 크게 변화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추기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 하나 김우철 교수님께는 다른 또 이슈를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지자체가 발행하고 그 가맹점에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국고 지원이 1조 1,5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24조까지 된다. 자, 이 부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자체가 자신의 이제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괜찮은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네. 이것을 중앙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 지역이 경쟁적으로 이제 지역 상품권을 인접 지역들이 서로 이제 바꾼다. 시행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한해서 우리 지역은 특별한 어떤 경제 상황상 지역 소멸이나 아니면 이제 더 관광객을 너무 많이 주는 나머지 더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목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인데 지역사랑 상품권이. 인접 지역에 예. 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니 너도 나도 다 이제 발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지역에가 특별히 싸게 살 유인이 사라지니 과연 이게 해당 지역에는 종전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가 나올 거고 예. 이렇게 중앙 정부가 전 지역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상대 가격 체계의 유인이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모든 효과가 상쇄돼 버리고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사실은 재원만 낭비되는 그런 게 벌어져서 예. 하더라도 일부 지역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고 또 지역 경제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선택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야 그 지역의 어떤 예. 유인 효과가 발생하는데 예.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는 오히려 기존의 정책 효과마저 막칠 수가 있다. 지역 상품권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대규모로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원래의 효과마저 줄일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동 교수님, 김은철 교수님 똑같이 이번 예산을 우리가 지금 다루지 못한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거라든지 민생 또는 뭐 청년 지원, 지방우대 중에서 한두 가지 상당히
아주 괜찮은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아주 문제가 있다든지 뭐 굉장히 영향이 있다든지 뭐 한두 가지 꼽아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건데 우리 이제 그 정액 패스, 대중교통 정액 패스 신설하는 광역 패스요? 거. 예. 네. 기존에 이제 K 패스라고 있긴 있는데 있죠. 얘랑 조금 좀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부담하면 최대 한 20만 원 정도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K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쓴 거에 환급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충전이 그만큼 더 많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 그다음에 또 이제 K패스와 다른 게 이 지금 우리 대중교통 정액 패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보면 이제 주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정액 어쨌든 패스.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눈에 띄는 민생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우철 의원 하나 꼽아주시겠어요, 짧게? 네, 지금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서 6개 시군을 선발을 해서 네. 6개 군이 되겠죠. 그 군을 선발해서 월 15만 원씩 전 지역 주민에게 이제 나눠준다는 농어촌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소득 시범 사업인데요. 이게 사전에 충분한 정책 효과 검증 없이 지금 타당성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논란도 많고 우려가 됩니다. 시범 사업으로 끝나지가 않고 정부는 28년 이후에 이게 전국의 군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고 2030년에 가면은 무려 6.2조 원까지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 소멸을 효과적으로 과연 이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월 15만 원의 지급이 인구 이입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원하는 효과 없이 재정 부담만 눈덩이처럼 키운 채 실패로 끝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중시하셔서 이번 예산처럼 무리하게 책정 먼저 하지 마시고 네. 꼭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철저하게 심의해 주길 바랍니다.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근 경기 흐름을 반영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제 시장은 5일 발표될 8월 미국 고용 동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9월은 계절적 약세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간 증시 전망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9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될 것인가 그런 쪽에 지금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지난 주말에 뭐 개인 소비 지출 7월 지표가 나왔잖아요. 혹시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좀 뒷받침할 정도였나요? 그래도 금리 인하 뒷받침할 만하지 않았나? 예. 숫자 어떻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나온 숫자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달보다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근원 이제 PC라고 하죠. 이제 예, 여기 지금 나오는데 예, 이제 지난달은 2.8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게 이제 슈퍼코어라는 건데 이제 저게 뭐냐면 소비재들 중에서도 이제 제일 좀 핵심적인 소비재가 서비스 품목인데 그 서비스 품목들 중에서 이제 임대료를 뺀 거. 왜냐면 임대료는 집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뺀 소비 지출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3달 연속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오르고 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추세가 끝났다라는 건 좀 눈에 보이는. 예, 그래서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 채권 금리는 전혀 반영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게 죄다 그 주식 시장에서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리는데
10년물 국고금리는 4.4, 4.5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꼼짝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내려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당장 2년물 국고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 금리는 3.9까지 내려가서 거의 지금 정책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데 장기 금리는 안 내려간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금리 인하냐 또 금리 인하가 지더라도 그 한 번뿐이다. 예. 라고 보는 채권시장 참가자가 많다. 저 그림의 표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금리 그래서 인하를 하더라도 한 번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잘 안 내려간다는 것은 장기 채권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좀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장기 금리가 안 내려가면 이게 이제 뭐 다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 예, 관세의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인데다가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늘 밤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이제 미국 연휴기 때문에 예. 내일부터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뭐가 나오냐면 ISM 제조업 지수나 이제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는데 예. 요즘은 그 체감 경기 지표에 대한 관심보다 예. 거기서 발표하는 지난달보다 물가가 올랐나요 내렸나요 하는 체감 물가에 대한 발언이 요즘 관심이 되게 높은데 왜 그러냐면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모두 100명 중에 70명이 지금 지난달보다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라고 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올렸다. 물가를 70%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조업체는 이제 생산자 물가를 좌우하는 데고 서비스 쪽은 최종적인 소비재 물가를 좌우하는 데인데 네. 관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습니다라는 답변이 제조업 쪽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다가 이제 서비스 쪽으로 이전되는 순간 인플레가 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맨날 지금 테스트를 두고 야, 그 기대보다는 좋았어 정도는 그 굿뉴스지만 네. 야, 그렇지만 그 지표가 내려갔냐 이렇게 물으면 안 내려가니까 사실 살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예상보다는 덜 올랐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발표들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플레에 약간 확실하게 안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9월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또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연준이 좀 고용 동향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조금 더 그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저 관세가 인플레에 미칠 영향은 좀 지켜보고 우리가 금리 인하한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건 이 데일리 총재가 그 파월 의장이랑 되게 친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분. 또는 이분이 이야기하고 파월 의장님이 그 뒤에 그 뒤로 좀 행동한 듯한,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복심이라고. 아, 서로요? 서로 통하는 분이군요. 예, 두 분이. 예. 네. 데일리 총재가 되게 이제 유쾌한 분이고 굉장히 그 시장 친화적인 분인데 이분이 저런 이야기를 좀 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휘스퍼 넘버. 예. 그러니까 이제 5일날 나오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고용 동향. 야, 지난 7월도 되게 안 좋았는데 8월도 안 좋은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하게 되면서 요것 때문에 그 이번에 3.9까지 미국의 2년물 국고금리가 내렸거든요. 예. 네, 그런 걸 보면 뭐 금리 인하는 이제 확정인데 하고 계속 할 거냐 아니면 한 번만 하고 또 눈치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은 후자 분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 지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합했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올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한 차례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지표를 보겠다. 그러니까 하고 10월에 연속해서 인하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11월에 인하하는 게 아니라 또 12월로 연기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정책 금리 인하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고용 동향이 좀 썩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세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하는 듯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권한을 넘겨서 세금을 매겠다, 상호 관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앞으로 절차 대법원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에 간다. 예, 9대 4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일단 압도적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10대 3이나 11대 2로 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법적으로 보면 사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요 트럼프 관세 정책을 근거로 해주는 그 법이 전쟁 같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라고 돼 있는 법인데 이 관세 전쟁이라는 법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위급 상황이냐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항소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 국회의 법을 개정해라. 국회 법을 개정해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 거는 동결하고 하지 말고 국회에
이게 우리가 무역 적자가 GDP의 몇 % 이상 날 때는 이 법을 쓸 수 있어라는 식으로 조건을 바꿔라. 예. 그렇게 모호하게 그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이 법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큰일 나는 상호관세가 혹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됩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무효입니다. 근데 오. 대법원에서 일단 근데 합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9분이 계시는데 그 예. 9분 중에 최근에 좀 비극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최근 대법관 분이 3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3분 다 보수파 쪽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성향이 예, 보수가 그리고 그 조금. 9명 중에 특히 3명은 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5월에 고통을 4월, 5월에 고통 겪었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 보면서 다들 8대 0이냐 아니냐로 네. 지금 웃으시는데 그때는 웃을 분위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야, 보수 우위니까 이거 뭐 6대 3 아니겠어? 네, 트럼프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근데 그분들이 이 신조가 있는 분들인데 네, 성향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처럼 8대 0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들 이제 하니까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관세도 불확실해 죽겠고 특히 이번에 그 모디를 지금 상하이로 보냈잖아요. 네, 인도 모디 총리를. 인도 모디 총리 그렇죠. 예, 관세 50%. 예, 트럼프가 때리는 그렇게 바람에 관계가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예, 그러면서 지금 아무튼 시진핑 주석하고 악수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지금 유발해 놓고 있는데 이게 또 그동안 미안했다 그거는 불법이야 이래버리면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괴롭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상호관세에 대해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게 확실하게 아직 문서화 안 돼 있으니까 조금 협상을 늦추지 않을까. 이게 뭐 불법이 되면 이제 안 배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교육 상대국 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있겠죠.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트럼프 쪽에서는 합의서를 작성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 딜레이된 건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계속 우리를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겁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로 일단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보이는데 그때까지 한 달 보름 정도만 지연하면 이거 그럼 사실 저기 나오네요. 무효화 될 수도 있으니까 해볼 만한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이제 또 우리가 이게 또 무섭죠. 네, 이게 참 10월 14일까지는 일단 현재 상하관세 유효하고 그때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획기적인 확실히 또 변화가 예상이 또 되네요. 여튼 관세 불확실성 심각한데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좋잖아요. S&P 위주로. 그렇습니다. 뭐 9월 달 들어서 이제 과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좀 에너지를 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까 뭐 이제 계절적 징크스에서 보면 9월이 제일 안 좋은 달이라는 건 뭐 다들 아는 이야기고요. 예. 왜냐하면 재료가 없는 달이다. 일단. 9월에는 왜 그러냐면 7, 8월에 이미 2분기 실적 다 나왔잖아요.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해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재료가 없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또 10월 가면 또 프리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이제 실적 전에 휘스퍼 넘버들 주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 예. 것들을 생각하면 9월은 좀 안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 선이 뭐냐면 예.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PER입니다. 예상 PER. 예. 근데 저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그 코로나 버블을 넘은 것 같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거 위에 있는 라인은 그렇죠. 이번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넘었는데요. 저거 위에 있는 선은 이제 1999년 말밖에 없는. 그러니까 IT 버블 때 말고는 없는 레벨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높아 있다. 예, 거기다 이제 더 예상 PE로 걱정스러운 게 또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레버리지 투자를 볼 수 있는 거. 맞은 뎁인데요. 저 파란 선이 문제입니다. 파란 선. 예. 저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저게 이제 비투입니다. 빚으로 하는 투자가 예, 역사상 최대치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분기에 한 200억씩 지금 200억 달러씩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투가 그렇게 늘고 있고 저기는 이제 한 달에 1,000억 불 는 달이 있었습니다. 예. 그 6월에 그렇게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런 통계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달은 좋아요. 왜?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3달 뒤가 문제죠. 아. 예, 만기가 이제 보통 3달이니까. 석 달이니까. 예, 석 달 뒤에 저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6월, 7월에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이제 예. 8월달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죠. 왜냐하면 미국 통계는 아직 거기 쉬는 날이니까. 예. 이제 뭐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지만 거기도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레버리지가 늘다가 이렇게 갑자기 예.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저런 뭐 거가 마지막 보니까. 과거에 저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나온 다음에 탈이 안 난 적이 없죠. 배탈이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달리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예. 이거 뭐 6월부터 시작됐으니까 9월 달에 조금 먼저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9월에 뭐 만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고 10월에 14일 대법원 판결도 트리거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좀 불안한 장인 거죠. 그러네. 저렇게까지 보면. 장 좋은데 저렇게까지 레버리지를 써야 되나 싶은. 2022년, 21년보다 저 올라오는 레버리지 올라오는 각도가 더 가파르잖아요. 훨씬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그러니 이제 그때도 밈 주식 열풍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 와 저긴 왜 저러나. 네. 이제 이런 게 좀 겁이 나는 시기입니다. 외부의 어떤 충격만 있으면 바로 뭔가 뭐 불안한 흐름으로 바뀔 것 같은 우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되는데. 없으면 되는데. 네. 충격이라는 게 없으면 없으면 사실 그냥 좋겠지만. 가는 거죠. 더 네. 가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케인스의 말대로 네. 버블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꺼질 수도 있다라는 네. 그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이번 달 9월 달이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6월부터 시작된 저 레버리지 투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좀 PER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라서 위험스러우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 위험을- 보험을 조금 들자 이런 이야기죠. 보험을 들자. 예, 보험을 들자.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보험을 드는 방법은 풋옵션을 사는 게 있지만 요새 풋옵션 가격이 엄청 비싸요. 요즘에 왜냐하면 리스크가 워낙 그 크니까. 풋콜 레이쇼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비율을 보는데 미국 풋옵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해치 투자자들이 예.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무서워하고 있어서 우리가 또 개인이 그거 사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방법이 금을 사는 거죠. 금을 사라 보험용으로. 예, 그게 이제 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이제 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 이제 파란 선이 뭐냐하면 네. 저게 이제 나스닥 100이고요. 네. 이제 지금 주도하는 게 나스닥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금값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징크스가 2000년, 2008년 그리고 2021년 뭐 저런 때마다 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금이 빨간 선 금값이 급등하는 크게 걸 볼 수- 올랐다. 예, 보이니 파란 선이 조정받을 때 빨간 선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이제 미국 나스닥 100이 그 약세장 25% 조정 베어마켓이 4번 있었는데 그 4번마다 금값이 다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9월 나스닥 동향을 볼 때 보험이 필요한데 수익 좀 난 옵션도 거 이제 있지만 약간 여기다 넣자 이거죠. 네, 금을 좀 생각해서 보험을 하나씩 들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 얘기 잠깐 하다 보면 우리는 한참 잘 달리다가 지금 코스피 뭐 3,100에 3,200 사이로 오가면서 좀 부진합니다. 왜 이렇게 뭐 부진합니까? 뭐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세금이죠. 세금이 그런 영향이 그렇게 커요? 아니 이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죠. 왼쪽 깜빡이.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렸다. 앞에 그 재정 이야기 정말 예.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예. 그 이번 그 세법 개정안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예. 이쪽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증세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렇죠. 첫 번째가 뭐 그 금융권 교육 교육세가 2배로 오릅니다. 오르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양도소득세 한도를 50억 이상이어야 대줄 줄 알았는데 10억으로 내렸지. 강화시켜줘. 여기다가 또 배당 분리과세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조건이 엄청 생각보다 크고 그것도 크지 38%. 사실 이제 그 전에도 뭐 감면 먹으면 38% 정도였거든요. 아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정부 입장에서 코스피 5천은 지금 우선순위가 아닌 거 아닌가. 우선순위라고 예, 얘기했는데 예, 증세 아닌가. 세금을 더 걷자. 재정 예. 건전화 아닌가. 예. 그리고 우리 뭐 지역 화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선 세금을 충분히 걷어야 되고 주식 가격 많이 올랐는데 증권 거래소도 인상.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기분이 예. 일단 이게 뭔가. 내가 이거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드는 거고 이제 예. 두 번째는 그 그림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구리값이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구리값 한 번만 볼까요? 닥터 카퍼님이 예.
예, 요새 좀 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 관세 때문에 변동성은 있는 건 경기가 좀 사실이죠. 안 좋아질 거라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저 빨간 선이 카퍼 네. 구리값인데 저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이랑 기가 막힌 연동성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보면 빨간 선이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저 빨간 선이 최근에 이제 관세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 그렇군요. 지금 너무 빨리 끝났네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5천을 얘기했는데 실제 나오는 세금은 달리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정부도 귀를 새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증시전망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 예산안은 빚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확장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 728조 원은 올해보다 55조 8.1% 늘어난 규모인데요. 세금을 포함한 수입은 3.5% 늘어나는 데 그쳐서 나라 살림 적자는 109조 원, 국가 채무는 1,415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의 역할 필요합니다. 하지만 5년 내내 빚을 늘리겠다는 건 무책임합니다. 기업 규제 다 걷어내고 힘차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일 뿐입니다. SBS 빚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